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똑똑 한남수 TV의 운영자 한남수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많이 했어요. 경매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권리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의 경험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권리 분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만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 부동산 권리 분석은 약 80% 정도는 정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인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항력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대항력 발생의 특수 사례를 8가지로 분류를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항력 발생의 특수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항 요건이라 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특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특수한 사례를 8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임차인 가족이 먼저 전입하고 세대주 임차인은 그 후에 전입한 경우에 대항 요건은 언제 성립이 되는 건가,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거기서 살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언제 갖추어지는지.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대항 요건은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건지. 네 번째는 가족이 일시 퇴거 후에 다시 전입할 경우에 대항 요건은 언제 갖추어지는지. 다섯 번째는 임차인은 정확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실수로 해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섯 번째는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서 시가조사를 하면서 임대차 조사를 하지요. 그럴 때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상거주자임을 확인해 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곱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당초에 다가구 주택에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대항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8번째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에 대항력은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것인지, 요 8가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항력하고 말소 기준 권리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하셨으면 요 8가지 사항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 가족만 먼저 전입을 하고 세대주 임차인이 후에 전입한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끔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늦게 들어가고 그 가족만 먼저 전입하고 살고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는 걸로 보는지, 그 문제죠. 보시면 대항력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세대주가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임차인이 좀 늦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빠졌든지 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고 본인이 임차인으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고 할 경우에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이것도 뭐 가끔 발생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 6월 17일 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전 소유자 갑이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하겠다. 이런 계약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할 때 매수자 을이 은행에 건전한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당일에 건전한권 설정을 해서 대출받아서 전 소유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2019년 6월 17일 전 소유자 갑이 3억 원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를 하면서 갑이 1억 원에 임차해서 계속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 을은 잔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소유권 이전 당일에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날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잔금을.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 소유자 갑은 2015년 3월 11일부터 2019년 6월 17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소유자죠. 그때까지는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었다면 소유권 이전일 이길인 2019년 6월 18일 0시부터는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고 이때 대항 요건이 발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당일까지는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 그 다음에 이길 0시부터는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항 요건 발생 시점은 이길날, 그러니까 2019년 6월 18일 0시부터 대항 요건이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권리인 건전한권 설정일 6월 17일보다 뒤에, 그러니까 6월 18일 0시에 대항 요건을 갖추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인 건전한권보다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고가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차보증금 잃어가고 은행에 대출 잃어가고 이거를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가 낙찰된다 그러면은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억 원 은행의 건전한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임차인은 그 대항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낙찰될 경우에는 인수되지도 않고 그냥 일부만 배당받고 명도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대항력 취득 요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소유자가 한 명이죠. 각 호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된 공동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정확히 그 주민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에 그 단독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집원까지만 기입을 하면 대항요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칭이나 동호수까지 명확히 기입을 해줘야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각 호수의 소유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호수까지 정확히 기입을 해줘야 돼요. 사례를 보시면 신축 다세대 주택의 등기상의 호수와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가 되기 이전에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현관에 호수를 먼저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 부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관문에 반지하를 101호로 1층을 201호로 표기했더라도 등기상에 1층이 101호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일 등기상 101호를 담보 취득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임대차 관계를 101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102호는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2호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임대차 관계에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 대항 요건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까 첫 번째인가요?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만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으면 가족이 그대로 남아있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봅니다. 자, 다음으로 임차인과 세대원 전원이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퇴거 시의 대항 요건을 상실을 하고 재전입한 날짜 1일에 대항력이 다시 발생을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당연하겠죠. 가족이 전체 퇴거를 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으면 퇴거하는 시점에서 대항력을 상실을 하고 전입한 2일 0시에 대항 요건을 갖춘다. 이런 겁니다. 이럴 경우에 퇴거하기 전에 이미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전입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그 자체만 가지고 대항 그 요건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대항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은 정확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전입신고가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공무원 실수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임차인은. 다시 보시면 임차인은 등기부상의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당초 신고한 지번으로 정정하였다면 최초 전입일자대로 대항 요건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시가조사를 하면서 임대차 조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 하면서 은행에다가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히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확인을 해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다. 번복해서. 이런 경우에 그 임차인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문제입니다. 보시면 금융기관이 대출 지급을 위해서 시가조사 시 거주자가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그 후 경매 절차에서 이를 임차인이 번복해서 나는 임대차가 있고 건재단권보다 우선하는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주라 하면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반원 및 신의칙에 위반돼서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100% 당연한 얘기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확인서까지 해줘놓고 다음에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를 한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은행은 시가조사할 때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은행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바란 얘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인정이 안 됩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7번째는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래 그 갖추었던 대항 요건이 유지가 되는 건지, 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던 중에 소유자 임대인이 주택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대항 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의 해당 호수로 특수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주소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판결 내용이겠죠.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도 당해 다세대 주택에 과거 다가구 당시부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인지할 수가 있어서 용도 변경된 이후에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등 채권자에게 불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특수 주소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대항 요건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죠. 끝이 보였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에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서 그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했을 경우에, 이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받아서 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당초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취득한 시기를 자신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를 해서 대항요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전차를 하고 나서 본인도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취득한 시기를 자신의 대항요건 취득한 시기로 본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전차인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차인도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임차인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는 거고, 전차인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이 없는 거고, 둘 다 대항요건이 없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2번째로는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에 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초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 전차인은 자신이 대항 요건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전차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살고만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대항 요건을 취득한 시기, 그 시점이 바로 그 주택의 대항 요건을 취득한 시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항력 발생의 특수 사례 8가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화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용기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똑똑 한남수TV의 운영자 한남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